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한 사람이 뜻을 세우면 일어나는 일, 이런 제목을 가지고요, 오아시스의 기적을 만들어냈던 반초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초라는 인물은요, 후한시대의 외교관이자 또 군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나라 역사를 크게 전한, 신, 후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전한과 후한 사이에 신나라가 한 15년 정도 잠깐 왕망이라는 사람이 통치한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후한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반초는 후한 시대에 흉노족과 싸웠던 사람이죠. 흉노 전쟁에 있어서 2대 접전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이 지도를 보시면 이쪽이 하서회랑이죠. 길게 약 1000km 정도 펼쳐져 있는 둔왕까지의 그 길을 좁은 협곡을 하서회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서역이라고 합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의 주변에 있는 오아시스 국가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서역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두 지역은 흉노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곳입니다. 이 서역지역, 즉 타클라마칸 사막 주변에는 오아시스, 수십 개의 오아시스 도시 국가들은요, 이 북쪽의 추운 곳에 치우쳐 있는 흉노족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세원이 되었고요. 이쪽의 하서회랑은 좁은 협곡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곳에는 질이 좋은 풀들이 항상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축을 키울 때는 이쪽 지역에서 키우게 되죠. 그래서 한 무제가 대흉노 전쟁을 벌일 때 이 두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곽거병 장군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곽거병은 특별히 하서회랑과 서역지방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티베트 고원이고요. 쿨룬 산맥, 타린 분지, 타클라마칸 사막, 그리고 타클라마칸 사막 북쪽에 텐산 산맥, 천산 산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 두낭 밑에 쪽으로 티베트 고원과 고비 사막 그 사이에 회랑처럼 길게 늘어선 곳이 하서회랑이라고 하죠. 이 두 지역이 2대 접전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뜻하지 않는 누군가가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저것을 내 부담감과 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일에 대해서 건강한 부담감을 나서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가끔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순신 장군이 그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장군으로서 조선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을 느끼고 외국이 침략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가 거북선을 만들고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반초도 역시 그러한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한의 이 반초는요, 전한시대 힘들게 차지했던 서역에 대한 지배권이 상실됨을 안타까워했고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거기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서역에 관한 지배권 또는 서역에 관한 정보는 장건이 기원전 139년 대월지와 동맹을 맺어서 흉노를 공격하기 위해서 서역으로 떠나면서 그가 모진 고생을 해서 목적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서역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한 무제에게 가져다 주게 되죠. 그래서 한 무제가 대흉노 전쟁을 벌이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장건입니다. 그래서 장건으로 인해서 그 유명한 비단길이 개척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서로 무역의 통로를 공식적으로 갖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장건 이후에 이 서역에 관한 정보가 알려졌고 서역이 흉노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고, 흉노에게 있어서는 이 서역과 하서회랑을 뺏긴다라고 하는 것은 흉노의 전력의 3분의 2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치명타를 맞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한무제가 40여 년의 전쟁을 통해서 흉노를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하서회랑과 서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때 한무제가 40여 년이 넘는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나라의 국력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재정은 다 고갈되어지고 또 국민의 숫자도 너무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죽어서 반으로 감소하는, 한나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무제가 죽은 이후에 이제 전면적인 전쟁보다는 기미정책이라고 하는 일종의 회유정책으로 한나라가 대흉노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기원전 60년 전후에서 흉노가 분열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흉노가 분열할 때는 기후와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데, 기후가 갑작스럽게 건조기후로 바뀐다든지
또는 오랜 기간 가뭄이 들게 되면 흉노는 어쩔 수 없이 분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동흉노와 서흉노로 분열을 하게 되는데, 호안야 선우라는 동흉노의 선우가 이제 한나라에 입주하게 됩니다. 이 한나라에 입주한다는 것은요, 이제 정식으로 내가 한나라의 신하가 될 테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서흉노를 공격하겠으니 같이 협력해 달라고 부탁하러 들어왔고요. 이때 내가 한나라의 사위가 되어서 한나라에 충성을 다할 테니 한나라 왕실의 여인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요. 그때 호안야를 따라서 흉노에게 동흉노에게 갔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왕소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왕소군이라는 여인은 위천과 곽거병이 했던 그런 일 못지않은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쨌거나 이 왕소군이 호안야에게 가서요 60여 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흉노와 한나라의 관계에 있어서요. 그런데요, 왕소군 이후에 60여 년의 평화가 언제 깨지냐면 왕망의 신나라가 흉노에 대한 강경 정책을 펼침으로써 깨어지게 됩니다. 다시 흉노가 한나라를 침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한 시대에 다시 흉노에 대해서 흉노가 골칫거리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마침 또 이 동흉노가 북흉노하고 남흉노하고 분열하게 됩니다. 왕위권 다툼 문제로 48년에 이제 극심한 대립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때도 역시 김의 정책의 일환으로 전면적인 전쟁보다는 이제 한나라에서는 남흉노를 장성 이남 땅에 정착하게 해서 차츰 중국화시켜 나가고요. 그래서 남흉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북흉노는 밀어내기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를 이간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기 73년에 후한의 명제가 두고와 다른 3명의 장수들을 합해서 4만 군사를 주어가지고요, 네 길로 북흉노를 공격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한 무제를 흉내내는 것이죠. 그때 3명의 장수들은 흉노족을 구경하지도 못하는데 유독 두고만이 천산 일대에서 북흉노의 호연왕을 격파하는 전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자,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 천산 일대 이쪽에서 아마 성공을 거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이 타클라마칸 사막에 있는 수십 개의 오아시스 도시들은 흉노의 지배를 받거나 흉노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무제 때 기껏 뺏어 놓았던 그것을 다시 북흉노의 수중에 넘어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그 한가운데를 한나라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서역의 지배권을 누가 갖느냐를 놓고 북흉노와 한나라가 경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반초라는 인물이, 그 유명한 반초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 사람은 뜻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즉 서역이 흉노에게 다시 넘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반초라는 사람은 그 형이 그 유명한 한서를 썼던 역사가 반고입니다. 자, 이 반고, 이 집안은 대대로 아마 사관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이 교서량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임용이 되어서 낙양으로 갈 때 그도 역시 낙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모시고 형을 따라서 낙양으로 갔을 때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말집 문관이 되어서요, 관아에서 문세를 베껴 쓰는 일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73년이에요. 바로 흉노로 전쟁을 가기 전에 73년에 흉노의 잦은 변경 침략으로 가역관의 성문이 폐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가역관이라는 것은요, 하서회랑과 서역의 중간 지역에 있는 통로가 되는 그런 관문인데요. 여기가 폐쇄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서역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힘들게 전환시대의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그 지역을 서역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게 되고요. 이 사람이 비분관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문관에서 무관으로 전직을 결심하고 서역 파견 근무를 자원하게 되고요. 마침 흉노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던 두고 밑에 그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결심할 때 이런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대장부로서 지략이 없다면 마땅히 부계자와 장건을 본받아 이역에서 공을 세워 봉우의 자리를 얻어야지 어찌 붓과 벼루 사이에서 오래 지낼 수 있겠는가. 그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탁월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계자, 이 부계자도 역시 서역에서 외교원 역할을 했던, 훌륭하게 외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부계자와 장건을 본받아서 자기도 서역에 가서 공을 세우겠노라고 그가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반초의 결단을 투필종융이라고 합니다.
붓을 집어 던지고 동군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드렸듯이 자, 이쪽 천산산맥 일대까지 한나라가 들어가니까 이쪽 서역에 지배권을 놓고 한나라와 북흉노가 서로 눈치를 보고 경쟁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었겠죠. 두고는 이때 반초를 눈여겨보았다가 서역 사신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36명의 수하를 동행해 주고요. 사신의 임무를 띠고요. 이 서역 지방의 오아시스 도시국가들을 한나라로 돌려놓으라는 막중한 임무를 그에게 주어지게 되고요. 이제 반초는 그것을 위해서 36명만을 데리고 목숨을 건 외교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선선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선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선선왕의 눈치가 달라졌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흉노들도 선선국에게 사신을 보내서 대규모 사절단을 보내서 자, 선선국이 한나라로 넘어가지 않도록 외교전에 돌입한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요. 이 반초가 그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여기에서 흉노의 사신을 베지 못하면 우리의 목숨뿐만 아니라 서역제국 모두가 흉노의 것이 될 것이다. 너희들 각오를 해라 라고 하면서 자, 흉노의 사신이 130여 명이 왔는데요. 자기들은 35명밖에 오지 않았어요. 자, 어느 날 밤 흉노 진영에 가서 불을 놓고요. 그리고 바깥에 지키고 있다가 북흉노 사신 130여 명을요. 일시에 죽여버립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이제 불이포열 부득호자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적들이 자기보다 몇 배가 더 많은데 북흉노 사신 130여 명을 일거에 제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선국 왕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때부터 선선국 왕은 우리가 한 조정에 입시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 편에 설 것을 약속을 합니다. 자, 그 뒤에 우전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전국에 가니까 여기는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요. 자,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무당 하나가 우전국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한나라에 복속하면 신의 노염을 살 수 있습니다. 신이 당장 한나라 사신이 타고 온 황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군요. 그렇게 점괘를 알려줍니다. 이 말을 듣고 반초가 무당 보고 와서 내 말을 당장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당이 왔을 때 반초가 무당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전국 왕 앞에 갑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을 선택하라고 자, 압박을 합니다. 우전국 왕이 한나라 편에 서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한나라에 볼모로 보내겠다고까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74년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를 또 하나 점령을 하는데요. 소르국입니다. 이 소르국은요. 타클라마칸 사막의 이제 북쪽 오아시스 국가와 남쪽 오아시스 국가 딱 중간 지점에 있죠. 여기 보면 구자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는데요. 흉노 출신의 왕이 지배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구자라고 하는 나라는요. 친흉노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요. 마침 소르국에 가보니까 북흉노 출신의 구자왕이 소르국의 국왕을 살해하고 여기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급습을 해가지고 살해된 소르국의 국왕의 조카를 새 국왕으로 선출을 하게 되고요. 소르국을 구자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 이후에 이 소르국을 중심으로 해서요. 치열하게 이 서역 지방에 지배권을 놓고 싸우게 됩니다. 자, 소르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역방에 고분분투를 하게 되는데요. 75년에 반초를 여기로 파견했던 명제가 죽습니다. 장제가 즉위해요. 그래서 장제는 이 서역 정벌에 약간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국령을 내리는데 이제 귀국령을 내려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쪽 지방 사람들이 붙잡습니다. 한나라 사신이 떠난다면 우리는 귀차국, 아까 구지국이라고 말하는데요. 귀차국에 함락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라 사자가 떠나게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신하를 와가지고요. 자기 목을 칼로 자결하면서까지 한나라 사신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 반초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할 수 없이 반초는요. 상소문을 올리고 그곳에 계속 남아서 서역에 대한 지배권을 위해서 고분분투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병사는 35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 수많은 소국들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일 수 있었냐면 그 유명한 정책이 바로 이의제이죠.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친다라고 하는 이의정책. 그래서 한나라 편에 있는 나라의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북흉노 편에 서 있는 오아시스 국가들을 공격하는 이의제이 정책을 펴서 효과적으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불과 수십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이 한 사람이 서역에 들어가서 그 모든 국가들에 있어서 이제 한나라 편에 있어서 전쟁을 벌이는데 놀라운 전과를 벌이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요. 장제가 사형수 1,000명의 지원군을 보내서 반초를 돕게 됩니다. 자, 사형수를 보내야 될 정도로 이곳은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이 없었는데 반초 혼자 고분분투하면서 서역의 지배권을 놓고 서역의 지배권이 한나라에 유지되기 위해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읍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사신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읍이 이 반초를 모함을 합니다. 도저히 한나라가 여기를 계속 지배할 가망성이 보이지 않고 사실은 와서 보니까 이 반초라는 사람은 자기 가족들과 너무나 편하게 지내려고 여기 계속 머무를 뿐 여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함을 황제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모함을 받고요. 반초가 자기 가족을 모두 고향 땅으로 보내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이 이읍의 모함이 통하지 않게 된 거죠. 계속해서 그것에서 머물게 됩니다. 자, 75년에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옆에 있던 이 월지국이 7만 명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35명을 데리고 이 오아시스 소국들을 지금 지켜내고 있는데요. 이 반초가요. 근데 7만 명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군사들을 다 모아서 이 7만의 월지국의 공격을 막아내기도 합니다. 좀 놀라운 전과를 거두는 겁니다. 단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 서역에 가서 장건 이후에 그렇게 힘들게 쌓았던 이 서역의 경영권을 뺏길 수 없다라고 각오를 하고 이렇게 헌신을 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89년부터 91년까지 서역의 대부분, 남쪽의 대부분을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영향권 아래 두게 돼요. 그리고요. 91년에 마침내 이쪽 자국을 정복을 하고요. 여기다가 마침내 서역도호부를 설치하고요. 서역도호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반초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요. 94년에는 이쪽 이제 이 타클라마카사마 북쪽의 가장 끝쪽이죠. 흉노와 제일 가까운 지점입니다. 자, 언기, 위수, 위리 등도 정복을 하고요. 마침내 서역 50개국이 후한에 복속이 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 반초의 성과가 한나라에서 전격적으로 밀어준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개인의 결단으로 인해서 개인이 최소한의 병력을 가지고 서역에 들어가서 그곳의 국가들에서 이의제의 전술을 사용하고 또는 때로는 위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건 도전을 하기도 하면서 서역의 지배권을 확보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 재밌는 것은요. 97년에 정원후에 봉해진 반초는요. 부장 가명을 대진의 사신으로 파견합니다. 이때 대진이라는 거 하는 것은 로마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후한서에 보면 가명은 서역을 통해 안식국에 도달했고 커다란 바다의 기슭까지 갔는데 그곳에서는 그는 대진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영토 안에까지는 들어갔지만 로마의 정부와는 직접적인 그런 교류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라 이제 그쪽에 가서 로마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로마라는 나라와 접촉을 하기 위해서 사신까지 파견했을 정도로 그렇게 반초는 진취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억만리 이 서역 땅에 와서 30여 년 정도를 거기에서 한나라의 서역 지배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제 70살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상소를 올립니다.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황제 입장에서는 이 반초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하다가 반초의 가족들이 또 탄원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4대 황제 화제의 허락을 받고요. 30년 만에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귀국한 지 한 달 만에 71세의 나이로 병사하게 됩니다. 한나라의 서역 지배권과 관련돼서요. 삼통삼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초가 사망한 이후에요. 한나라는 바로 서역 지배권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30년 동안 지켰던 것을 너무도 허망하게 상실해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반초의 아들 반용이 그 이후에 약 5년 이후에 서역 장사로 임명이 되어서요. 서역의 지배권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서역과 관련해서 장건이 길을 열었고요. 그 이후에 또 끊겼다가 반초가 다시 길을 열었고 또 잠깐 끊겼다가 반초의 아들 반용에 의해서 서역 지배권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굴곡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북흉노가 세력이 약해지면서 이제 서역에 대한 지배권을 한나라가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89년 후한과 남흉노의 연합군의 공격에 의해서 북흉노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파는 서방으로 피신하게 되고요. 200년 후에 그들은 로마 제국에 다시 훈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한번 뜻을 세웠고요. 그 뜻을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헌신했던 반초의 노력 덕분에
서역은 물론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인도 등과 활발하게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게 됐고요. 이 이후에 중국에 불교가 도입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고 최초의 절인 백마사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중국의 사상사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자, 아무튼 오늘은 역사에 있어서 뜻하지 않은 누군가가 책임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꼈고 그 부담감 때문에 자신의 삶을 던졌고 그것이 역사의 물줄기를 크게 바꿔놓았던 반초란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